출근하는 일이에요. 한동안 즐겨 듣기만 하다가 제 시댁도 지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집안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혼까지 결심했겠어요? 지금은 전 시댁이지만 매운 고추보다 더 매웠던 전 시댁 사이에 겪었던 구구절절한 사연 써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을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저도 결혼은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결혼 전부터 얼굴에 망나니라고 본색 드러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 좋은 척을 하더니 살아보니까 내가 결혼 전에 본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인가 싶게 달라졌습니다. 분명 껍데기는 같은 사람인데 속 알맹이가 다른 사람 같다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남편은 친구 남편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던 친구는 남편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줬어요. 친구는 남편이랑 셋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직접 보니까 사람이 매너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며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편은 친구의 말처럼 행동도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일하던 남편은 처음 봤을 때도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남편과 대화가 편해졌고 여러 번 만나게 됐습니다. 계속 만나볼수록 저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 후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었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요. 정말 생긴 대로 논다는 말처럼 사람 얼굴만 봐도 성격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묵자흑이라고 시모랑 아가씨는 꼭 판박이 같은 얼굴에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시모는 꼭 욕쟁이 할머니 같은 인상에 독사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랑 이런 시모가 쏙 빼다 박아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전쟁통에서 잃어버려도 얼굴만 보고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쏙 닮은 얼굴이었죠.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었고 밑으로 아가씨와 시동생이 있었어요. 막내 시동생은 시모 신우와는 달리 성격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고요. 처음 봤을 때도 먼저 환히 웃으면서 인사도 해줬네요. 말하는 말투나 성격이 시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부는 회사 퇴직 후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시모와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시부 덕분에 견딘 적도 많았습니다. 시부는 한마디를 해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시부는 제게 인자한 미소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다시피 넉넉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우리 며느리 서운해하는 일 없도록 많이 노력할게. 우리 집에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힘으로 잘 살아 보일게요.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제가 잘할게요. 시부는 저를 보면서 부자 시댁은 아니어도 좋은 시댁이 될 수 있게 한다면서 말해주셨어요. 참 말이라도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시부는 사는 동안 늘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게다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없이 말하라고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해도 뭐라도 해주고 싶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돈벌이가 나쁜 편도 아니어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기에도 충분했어요. 남편은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7천 정도였고 저도 의류 디자이너로 연봉이 5, 6천 정도였죠. 서로 모은 돈도 좀 있었고 대출 조금 받으면 신혼집을 얻을 때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저와 남편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부가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백수로 있으니까 은근히 저랑 비교가 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가씨가 백수로 놀면서 계속 시부한테 손 벌리면서 사니까 시부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시부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한숨이 절로 나와.
다른 집 자식들은 취업해서 부모한테 밥도 사준다는데 우리 집 딸은 언제 자기 밥벌이 하려는지 모르겠다. 부모 밥 대접은 고사하고 자기 밥벌이나 했으면 좋겠어. 이런 하소연을 남몰래 털어놓으실 만큼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보니까 시부는 시모랑 아가씨 때문에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시동생도 결혼 전이라 시댁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댁은 정말 시모와 아가씨 기분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눈치도 없는 거 아시나요?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키우다가 돌 지나고 몇 개월 뒤 회사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첫째 승연이를 대신 봐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힘드실까봐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너 시집 갈 때 집에 손도 안 벌리고 혼자서 다 했잖아. 아파트 대출금도 있을 텐데 부지런히 대출 갚어. 그래도 엄마 아무리 손자래도 하루 종일 힘들잖아. 됐어. 이 엄마랑 아빠 아직 네 도움 없이도 살만해. 우리 딸 등골 빼먹을 일 없으니까 애들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고 살아. 엄마는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끝끝내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승연이가 울음도 짧고 혼자서도 잘 논다면서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아이까지 보는 게 힘들까봐 집에 오면 늘 이유식까지 미리 다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도 엄마는 용돈이나 물건 같은 걸 바랬던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따로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선물로 드렸죠. 엄마는 그마저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딸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돈 혼자서 승연이 보기 힘들지 않어? 내가 가서 같이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승연이가 생각보다 울거나 보채지 않아서 할만하시대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나이에 손주 보기 시작하면 늙는 거 한순간이야. 내 친구 보니까 혼자서 애 보다가 아주 혼나서 10년은 늙었더라. 그리고 아무리 손주라도 늙고 힘들면 예뻐 보이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같이 해드려야지. 시모는 갑자기 어린 손자 보다가 폭삭 늙었다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승연이를 같이 보겠다고 나서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기어코 다음날 저희 집까지 온 겁니다. 괜히 친정엄마랑 시모가 한 집에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시모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까칠한 성격이라서 괜히 또 시비가 날까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시모가 오면 집에 가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승연이를 봐주겠다며 점심이 지나고 한참 뒤에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승연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다짜고짜 와서 승연이 보겠다면서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우는 애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모가 왔으니까 엄마는 승연이를 시모한테 맡기고 집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2시간 승연이를 본 거였어요. 엄마가 오후 4시쯤 승연이를 시모한테 맡기고 집에 간다고 문자를 주셨고 제가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2시간 동안 승연이 놀고 있는 걸 보기만 해놓고 제가 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저는 나가는 시모를 배웅하려고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승연이가 보통 힘든 애가 아니야. 얼마나 울고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 승연이가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아유, 몰라. 어쨌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자, 나 일당 줘야지. 네? 일당이요? 뭐냐? 설마 애 봐준 사람 공도 모르고 입 싹 닫으려고 한 거야?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를 드려야 하는데요? 한 장 줘. 친손주 봐주니까 내가 특별히 한 장만 받고 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어. 한 장이면 어떤 한 장이요? 10,000원이요? 야, 너 지금 장난하니?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나 오늘 우는 승연이 안 와서 달래느라고 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이체해드릴게요. 다음에는 현금으로 준비해와. 그거 얼마나 한다고 통장으로 보내. 내일부터는 현금으로 줘.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요구에 10만 원을 이체해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2시간 봐주고 10만 원을 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정말 그날 승연이 때문에 힘들어서 돈 생각이 났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멋모르고 오셨다가 승연이 돌보다 된통이 힘들었으니까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용돈을 받아가시더니 틈만 나면 오셔서 승연이 보겠다고 막무가내였죠. 엄마는 저한테 시모가 집에 들어오면서 하도 방정 맞게 오니까 잠자던 승연이가 깨서 온다고 걱정이었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승연이를 보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승연이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2시간, 1시간씩 정말 잠깐씩만 왔다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당 타령은 어찌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하소연하듯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어머님이 승연이 봐주러 오시는 거 알아? 안 그래도 승연이 보느라 힘들다고 전화하셨더라. 아들인데 너무 까다롭대. 뭐? 하루 종일 우리 엄마가 승연이 보다가 어머님 뒤늦게 오셔서 1시간 보거나 길어야 2시간 보고 가셔. 그러면서 일당을 10만 원씩 받아가신다니까? 그냥 용돈 드린다고 생각해. 요즘 아버지가 용돈 끊으셨다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힘이 남아 돌아서 돈도 안 받고 그냥 승연이 봐주시는 줄 알아? 우리 아파트 대출금이 있으니까 그거 갚으라고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어머님은 1~2시간 봐주시면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받아가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말자. 장모님은 여유 있으시잖아. 우리 집은 처갓집에 비하면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니면 내가 드리면 되잖아. 저와 남편은 버는 돈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비만 각자 부담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남편이 돈이 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얼만데 남편의 속 편한 소리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괜히 시모한테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10만 원씩 받아가던 시모가 최근에는 6시간 동안 승연이를 봤다면서 25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굳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하더니 시모 혼자 승연이 6시간 봤다면서 저한테 일당으로 25만 원을 달라니까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어서 남편한테 참다 못해 털어놓은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용돈으로 주겠다고 안 받으시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속 편한 소리 하는 남편한테 시모가 얼마 전에 25만 원 받아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확실하게 못 박으며 말했죠. 이런 식으로 새는 돈이 얼마야? 앞으로 이렇게 매일 어머님 일당이라고 돈 들이면 수중에 현금이 남아나겠냐고. 당신 통장 줘. 이제 내가 관리할게. 왜 그렇게까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 남아나는 돈 없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새는 돈 막아야겠어. 당장 월급 통장 가져와. 저는 남편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 통장 내역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통장 조회를 해보니까 시모랑 아가씨한테 쓰는 돈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아가씨 카드값을 내준 적도 있었어요. 하는 일도 없고 놀기만 하는 백수 아가씨가 대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한 달 카드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통장을 확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택시 끌어도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좀 드렸어. 내가 생활비였으면 말을 안 해. 시댁 생활비 아버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 내가 아는데 생활비에 보탬 드릴 거면 아버님한테 보냈어야지.
왜 어머님한테 드려? 그리고 아가씨 카드값을 왜 갚아주는데? 그럴 사정이 있었어. 그냥 좀 넘어가자. 뭘 그냥 넘어가?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 식구가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는데 그냥 넘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말해. 앞으로 용돈도 없고 카드값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우리 대출금도 있고 애도 점점 커가는데 돈을 모아야 살지. 제 말에 남편은 동의했고 그때부터 통장 관리를 시작했어요. 정말 다 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한테 영업하다 보면 개인 돈 쓸 일도 생긴다면서 월급 관리는 혼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아둔 돈은 없고 시모와 아가씨 뒤치다거리 하느라 현금도 얼마 안 남아 있었죠. 이런 상황에 제가 좋은 소리 나오겠나요? 아들은 점점 커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목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안 그래도 이상했던 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 다니는 사람들 법인카드를 줄 텐데 왜 제 남편은 개인 돈을 계속 많이 쓰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변명만 둘러댈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각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느꼈죠. 돈 관리를 갑자기 제가 하고 나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각서를 받았어요. 남편은 각서를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 이준혁은 오늘부로 아내 박지안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기기로 한다. 한 달 용돈은 기름값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순순히 이혼한다. 이렇게 남편한테 각서를 받고 나니까 안도가 됐습니다. 남편이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제가 관리하는 게 100번 낫다 싶었어요. 첫째 승현이를 낳고도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빠듯하진 않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번다고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고 또 승현이를 외동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둘째도 계획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경제적으로 꽉 잡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8 청춘도 아니고 한창 벌 때 더 많이 모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겼고 시모 아가씨한테 앞으로는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는 시모 아가씨와 전쟁 같은 일상을 지내게 됐어요. 누가 보면 줬던 돈 뺏긴 사람들인 줄 알 정도였죠. 아들 장가 보냈으면 잘 살 수 있게 돈을 보태주지 못해도 최소한 손 벌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댁에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용돈 조금 못 드린다는 것 뿐이었는데 시모는 적반하장이었어요. 더 웃긴 건 시모가 그러니까 아가씨까지 덩달아서 난리였다는 거죠. 남편한테 경제권을 넘겨받고 명절이라서 승연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시모는 저를 보면서 비꼬듯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 돈줄 틀어지더니 얼굴 폈다. 나중에는 시부모 머리 꼭대기에도 앉으려고 들겠어. 저를 보자마자 시모는 비꼬듯이 말하고는 혼자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모 옆에서 저를 같이 노려보고 있는 아가씨를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도 모르게 아가씨 카드값까지 갚아주고 있었는데 저야말로 아가씨 얼굴만 봐도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아가씨와 제대로 맞붙었어요. 시모랑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자다 일어나 몰골로 와서는 손도 안 씻고 전을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그렇게 맨손으로 집어먹지 말고 좀 있으면 저녁 먹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왜 먹는 걸로 눈치 줘요? 새언니는 가만 보면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다 아까운가 봐요. 아깝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누가 그렇게 막 집어먹어요. 내 집에서 내가 한다는데 왜요? 그리고 먹으라고 만든 건데 뭐 어때서요? 그냥 제가 먹는 거 아깝다고 해요. 돈 몇 푼도 손 벌벌 떨 때 난 진작에 알아봤어요. 새언니가 우리 집 무시하는 거 다 눈치 깠거든요? 기가 막혀서
오늘 이 음식 재료도 다 내 돈으로 샀는데 아가씨 먹지 마요. 애초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일도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집어먹기만 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아니, 우리 집인데 왜 내가 일을 해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는 저한테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심심하면 일어나서 전이나 나물 같은 걸 맨손으로 하나씩 집어먹고 다니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동태전 같은 거야 먹어도 티가 안 난다지만 나물을 자꾸 손가락으로 하나씩 집어먹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면서 며느리가 다 해야 된다고 악을 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전부 듣고 계시던 시부가 주방으로 오셔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너는 왜 명절 대바람부터 소란이야? 일손 보탤 거 아니면 그냥 나가. 괜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서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아빠가 그러니까 새언니도 자꾸 나 무시하잖아. 손윗 사람한테 네가 하는 짓은 존중하는 거냐?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당장 나가. 시부는 아가씨를 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가씨는 그런 시부를 보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시부 눈치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경제권을 뺏은 뒤 시부가 아가씨 카드값을 보고 이미 집안이 난장판이 된 뒤였어요. 시부는 그동안 남편이 아가씨 카드값을 갚아줬다는 말을 듣고 아가씨를 정말 쥐잡듯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가씨는 정신 못 차리고 괜히 제 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시부 입장에서는 아가씨가 예뻐 보일 리가 있었겠나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분란만 만드는데 명절부터 집에서 소란만 만드니까 시부도 참다 못해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모도 아가씨랑 세트로 묵혀서 시부랑 한바탕에서 둘 다 한동안 시댁에서 찍소리도 못했네요. 이런 상황에 시모랑 아가씨는 저를 보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시부 덕분에 명절은 잘 넘겼는데 그 이후로도 정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괜히 시모는 제가 머리만 바뀐 것 같아도 돈이 어디서 나서 머리를 했냐는 둥 생트집이었어요. 그리고 꼭 시모 용돈은 아깝고 자기 새끼한테 쓰는 돈은 펑펑 쓴다고 뭐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번 정당한 돈이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거라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모도 제가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하고 사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언제부턴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엄한 대로 튀었어요. 제가 둘째 딸을 임신했을 무렵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생겼어요. 동서는 혼전 임신이라 결혼을 서둘러 했고 일찍 친정엄마를 지병으로 떠나보내서 몸조리를 혼자 했죠.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갈 시모가 아니었어요. 맏며느리 못 잡으면 막내 며느리 잡겠다는 건지 저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시모가 이번에는 동서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동서만 보면 여동생 같아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어요. 한 번은 동서가 답답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집안일 해주겠다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일당 달라는 거 있죠? 동서한테도 일당을 달라고 했어? 아니, 집안일을 뭐라고 가셨길래. 저 임산부라고 와서는 온 걸레 들고 여기저기 대충 휘젓고 다니시는 거예요. 걸레는 대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 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서 지금 온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2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나 받아가셨다니까요. 아휴, 어머님도 정말 징하다. 왜 대체 장가 보낸 아들들한테 돈 못 받아서 안달이신가 모르겠어. 원래는 우리한테 그러시다가 이젠 동서한테 그러시네. 그래도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같이 돈이라도 잘 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남편 수입밖에 없고 인터넷 설치 일하는데 많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 거라니까요.
동서는 이대로 가면 애 낳기도 전에 돈만 펑펑 쓰게 생겼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동서와 같이 시부한테 알렸습니다. 차라리 시모한테 찍히고 집에 오는 걸 안 보는 게 속 편했어요. 시부는 저와 동서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시모가 다시는 못 가게 하겠다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를 보면서 저희도 돈 쌓아두는 거 아니라고 꼭 말 좀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속 터지면 이러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했어요. 내가 아주 집안에 불려실 들였지. 네가 순진한 애까지 꼬셔서 네 시아버지한테 전부 일렀지. 이런 식으로 살면 어쩌려고 전부 다 이루고 중간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네, 저도 제 코가 석자라서 더 이상은 어머님의 아가씨까지 손 벌리는 거 못 보겠어요. 요즘 애 하나 키우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머님이 가져간 돈 전부 모아서 청구하기 전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동서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시모가 너무 답답했어요. 동서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 태어나면 정말 잘해주고 싶다면서 혼자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 벌이가 안 좋으면 본인이 아껴 쓰면 된다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모가 눈치도 없이 또 일당 타령을 했으니 동서도 답답할 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시모한테 쌓인 것도 있고 할 말도 많았던 터라 동서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부한테 말했던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남편은 점점 집안일에는 무관심했어요. 처음에는 시모도 저랑 한 번씩 싸우면 쪼르르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부 일렀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더 이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고도 바깥일로 정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둘째가 100일이 지나도록 남편 얼굴만 보면 낯선 사람 보듯 울음을 터뜨리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영업직인 남편이 바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처들과 술 약속도 많고 이리저리 다닐 곳도 많았죠. 그런데 남편이 변한 건 이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업직이라 술을 자주 마셨는데 날이 갈수록 술버릇이 고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데도 그때 생각이 나서 구역질이 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애가 둘이 아니라 셋이 있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남편 술버릇이 나오기 시작한 건 둘째 낳고 돌쯤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머리 끝까지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저러다가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잊을만 하면 취한 채로 들어왔었죠. 근데 저도 애들 보다가 지치면 먼저 잠들었는데 다음날 거실에 나와보니까 남편이 바닥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거실 전체에서 나는 겁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었어요. 혹시 안 치운 똥 기저귀가 있었나 싶어서 온 집안을 뒤질 정도였죠. 한참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화분이 좀 이상했어요. 화분에 물을 준 적이 없는데 화분 근처에 물기가 있었고 잎에도 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글쎄 남편이 화분에다가 소변을 본 거예요. 저는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 등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일어나봐. 지금 거실 꼴이 이게 뭐야? 술을 마실 거면 곱게 마셔야지. 지금 제정신이야? 아, 뭐야 뭐. 밤새도록 일하다 온 사람한테 해장국을 줘야지 왜 때려? 지금 내가 당신한테 밥상 차려주게 생겼어? 정신 차리고 거실 꼬라지를 좀 봐. 애들도 아니고 아직도 똥오줌 어디다 싸야 되는지도 몰라? 어? 뭐야? 내가 화분에 소변을 봤어? 거름이지 거름. 잘 크라고 거름 줬다고 생각해 그냥. 집에 불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저 화분 들고 당장 쫓겨나고 싶어? 정신 차리고 당신이 책임지고 다 치워.
당신 큰아들이 보고 배우기 전에 당장 다 치우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남편은 화분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수돗물을 뿌리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분은 정말 애교일 만큼 별것도 아니었죠. 진짜 멈출 줄 모르는 남편 만행에 제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아주 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오줌 싸고 돌아다니는 똥개요. 처음에는 화분에 실수하더니 남편은 베란다에서 창문 열고 밖에다가 소변을 본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 시간에 사람이라도 지나갔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때도 남편한테 술 끊게 하려고 참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치겠다고 말만 하고 전혀 고쳐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벽에 들어온 남편이 안방 침대에 오자마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애들이랑 한창 씨름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침대가 축축한 거예요. 게다가 방 안에서 찌릿내는 진동을 하고 손으로 이불을 잡아보고 저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실수를 한 거였죠.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취해도 집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밖에서 노상방뇨는 안 하는데 집에서는 거의 길거리 똥개처럼 사방에 소변을 보는 술버릇이 생긴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불에 실수했을 때는 침대까지 다 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 얼굴에 이불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침대에 오줌 쌌어? 진짜 애들도 아니고 왜 그래? 무슨 지나가는 개도 아니고 왜 집안에서 자꾸 오줌을 싸는 건데? 일어나서 이불 빨래 전부 다 해. 왜? 나 속 아파서 힘들게 잠들었어. 지금도 당신이 소리 질러서 골이 다 흔들린다. 나는 당신이 간밤에 침대 그려놓은 지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 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건데? 당장 일어나서 빨래. 냄새 난다고. 남편은 제 등살에 못 이겨 겨우 일어났고 이불을 전부 들고 가서 빨래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매트리스 청소업체까지 불렀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당시에 애들 둘 혼자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 바쁘니까 이해하면서 혼자 노력했고요. 그런데 바쁜 사람 이해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면 달갑겠습니까? 침대에 큰 지도를 그린 이후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하도 집안에서 오줌을 싸니까 바가지를 주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내쫓아 버리니까 남편은 시댁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진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은 집에서 있던 얘기를 시댁에서 했는지 시모는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을 바가지 쥐어주고 내쫓는 여자가 어딨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술 먹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막말로 여자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그 오줌 싸면 치우면 될 일이잖아. 지금 저희 집에 애들만 둘이에요. 제가 지금 남편 오줌 못 가리는 것까지 치우면서 살 정신이겠어요? 그렇다고 시댁으로 보내는 경우는 무슨 경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해결해야지. 제가 가라고 한 적 없어요. 오줌 싸는 건 괜찮고 바가지 들고 서 있긴 창피해서 시댁으로 도망친 것 같은데 간 김에 화장실 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직 어머님 아들이 오줌 쌀 때 아닐 때를 구분 못하니까 자세히 가르쳐서 다시 보내주세요. 저는 그럼 애들이 울어서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시모한테 남편 오줌 가리는 법 좀 알려주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 머리에 키도 쓰게 해서 내쫓고 싶은 거 꾹 참고 바가지 쥐어주고 쫓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시댁으로 간 거예요. 남편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차라리 오줌 싸는 건 수습이라도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 술만 마시면 욱하는 성질이 생긴 게 더 문제였어요. 정말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이 술에 취하면 욱하고 화가 나면 나는 대로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회식 때도 점점 남편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상사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제대로 큰 사단이 났습니다. 글쎄 얼마나 취했는지 술자리에서 상사를 두들겨 팼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애들이랑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살다 살다 그런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경찰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박지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같이 술 마시던 일행을 때렸어요. 지금 좀 사태가 커져서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쳤다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밤에 애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남편은 경찰서가 자기 안방이라도 되는 줄 알고 대자로 누워있더군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 꼴이 참 말이 아니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술자리에서 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상사를 먼저 때렸던 겁니다. 같이 있던 직장 동료 말로는 남편이 때린 상사는 치아가 2개나 빠졌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도 그 싸움 말리다가 맞아서 화가 잔뜩 난 상태였고요. 그 직원은 저를 보면서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먼저 때린 상황이라 합의를 받아야 했는데 합의금 액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미 직장 상사와 동료가 말한 합의금 액수가 커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깨자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둘째 지율이 태어나고부터 술로 사고 안 친 날이 손에 꼽힐 정도야. 그동안 당신 술 취해서 했던 짓만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그래서 어쩌자고? 영업 일하는 남편 뒀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 술 마시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 왜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이야? 그리고 당신이 고분고분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냈으면 내가 밖에서 술을 그렇게 마셨겠냐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이만큼 살게 된 게 다 누구 덕인데. 나는 뭐 마냥 편해서 이렇게 산 줄 알아? 그래서 어쩌자고. 내가 돈으로 사고 친 것도 아니라 각서 위반도 아니잖아. 그냥 배째.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일하다가 술 마신 건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싫으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나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내가 왜 나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다 내 덕이라는 거 몰라? 나는 절대 안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그렇게 남편과 서로를 비방하며 싸웠고 결국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로 인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1년 365일 중에 못해도 300일은 취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정말 남편이 한 달에 수억을 번다고 해도 더 이상 가슴 졸여서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술 마시고 큰 사고 칠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만취한 것 같은 날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밖에서 큰 사고라도 날까 봐요. 결국 저는 결혼 7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친정에서도 남편이 술로 속 썩이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 명의였던 집에서 한 발도 안 나가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혼 소송 걸고 3일 뒤 시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혼하게 되는 걸 알았나 싶어서 받아봤는데 정말 생뚱맞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들뜬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네가 돈 좀 보태라. 집 구해야 되니까 한 1억 정도면 되겠다. 어머님, 제가 왜 그 돈을 보태요? 막말로 제 친동생한테도 결혼하라고 1억 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00만 원도 어이없을 판에 무슨 1억이에요? 너는 부부 둘이 벌면서 1억도 없어?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내가 인심 써서 1억만 주면 그동안 너랑 쌓였던 앙금 다 풀고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너랑 손주들까지 아껴줄게. 저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아가씨 시집 가는 돈이면 아버님한테 말해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시아버지가 돈이 어딨어? 그리고 내 아들이 1억 보태주겠다는데 왜 네가 중간에서 초를 쳐? 경제권이 다 저한테 있는데 그걸 남편이 주겠다고 했다고 제가 1억을 보내드릴 것 같으세요? 아파트 담보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너 사는 아파트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그 정도도 못해? 네, 못해요. 공동명의라서 남편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해드리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야? 됐다. 너랑 말을 말아야지. 애초에 내 아들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나는 1억 주는 걸로 알고 집 알아보라고 할 거니까 너도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돈이나 준비해. 시모는 제가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인 걸 모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1억을 달라고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아가씨가 결혼할 상대 남자는 직업은 좋았는데 집안이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저한테 아가씨 아파트 살 돈에 보탤 1억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진짜 끝까지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합의금도 물어줄 판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태준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 엄마는 아직 이혼 소송도 마무리 못했는데 시댁이 1억을 요구한다는 걸 듣고 아예 제가 사는 집으로 짐을 싸들고 오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한탄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아주 결혼 생활 내내 빌붙으려고 하더니 이혼할 때까지도 이러네. 아유 지겨워. 너 이혼하면 네 시댁 방향으로 발도 뻗지 말고 살아. 엄마는 시댁 식구들 얼굴만 떠올리면 지겹다며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심지어 남편은 직장 상사 때린 합의금 액수가 부담이 됐는지 찾아가서 빌어도 받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면 초과에 갇히자 남편은 저한테 갑자기 이혼은 없던 얘기로 하자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40 초반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지난 날을 돌아봐. 당신이 결혼 생활 내내 어땠는지.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는 아빠 만들어주는 꼴 될까봐 이쯤에서 이혼하는 줄이나 알아. 내가 잘할게. 이젠 술도 안 마시고 집에 더 잘할게. 나 지금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 말 잘했다. 합의금도 없고 이혼 소송 중인데 아가씨 결혼자금 1억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어디 땅 파면 돈 나와? 난 이대로 못 살아. 매번 무슨 일만 생기면 돈 타령하는 시댁 지겨워 죽겠어. 저는 남편한테 이대로는 못 산다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술 마시고 친 사고 내역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속편한 소리를 했어요. 전세 자금 1억 안 까먹었지? 오늘까지 계좌로 보내. 늦지 말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시모가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저한테 돈을 맡겨둔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정말 괜찮은 신혼집인데 오늘 꼭 보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라. 그리고 그동안 묵은 감정 다 풀고 새로 잘 지내보자고. 네. 아가씨도 갈 건 가야죠.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시모는 제가 1억을 보내준다니까 아가씨 계좌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거 보내는 건 어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아가씨 계좌로 1억이 아니라 1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입금자 명도 아예 바꿨어요. 넌 10원도 아까워. 이렇게 바꿔서 보내고 나니까 작은 복수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랑 아가씨가 제가 1억을 안 보냈다는 걸 알고 화가 잔뜩 나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 친정엄마랑 같이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딱 왔던 겁니다.
엄마가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 정리한다고 베란다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는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삿대질을 하며 말했어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시집 못 가면 나 데리고 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10원도 아까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왜 시집 못 간 아가씨를 데리고 살아요? 어머님한테 가서 데리고 살아달라고 해요. 저는 아가씨 오빠도 감당 못해서 다시 보낼 거니까 둘이 같이 어머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곧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가씨도 아니네. 제가 이혼을 한다고 말하자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둘 다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란 걸 모르는 눈치였죠. 그러자 시모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결혼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지.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그럼 술 마시고 허구한 날 사고 치는 사람 데리고 살 수 있으세요? 왜 못 살아? 사람이 사고 좀 칠 수 있는 거지. 그럼 데리고 가서 천년 만년 어머님께서 데리고 사세요. 뭐야? 이게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시모는 제가 남편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제 뺨을 쳤어요. 저는 순간 열이 받아서 시모가 저를 치자마자 아가씨 뺨을 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감히 자기 딸을 치냐면서 저를 때리려 했고 그때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달려와서는 시모 아가씨한테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내 딸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 딸한테 그만큼 빌붙었으면 됐지. 니네 집구석은 하나같이 개벌은 남 못 주고 행패야 행패는. 술주정뱅이 아들의 개념 없는 딸 데리고 가서 평생 잘 살아. 엄한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쓰레기를 왜 던져요? 저리 안 치워? 쓰레기 같은 것들 한심해서 던진다. 왜? 나가! 당장! 엄마는 페트병, 종이상자, 스티로폼 할 것 없이 던졌고 시모 아가씨는 집을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자네 똥개 같은 버릇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아주 집안 내력이었네. 더 추잡한 꼴 보기 싫으면 이혼이나 해. 내가 진짜 살다 별꼴을 다 봐.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졌고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됐어요. 더 불행한 건 업계에 이미 상사 때린 부하 직원으로 소문나서 이직도 못하고 있답니다. 술 마시면 부모도 못 알아보는 개가 된다더니 남편이 술 마시고 천지분간 못하다가 쫄딱 망한 거죠.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회사 다니려면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둘인데 생활비 겸 용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아빠가 없어져서 애들이 낯설어 할까봐 걱정했는데 어릴 때 엄마가 키워줘서 그런지 애들이 엄마를 더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게 아가씨는 결국 파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 성격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남자가 있다면 완전 똥 밟은 거죠. 이제는 남이라 더 궁금하지도 않아요. 면접 교섭권이 있어서 남편과 애들은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취업 자리 알아보면서 지낸다는데 얼굴도 헬쓱하고 사람이 수척해졌더군요.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건 좋은데 덮어줄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사는 사람 감싸준다고 더 잘 살겠습니까? 오히려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 게 뻔하죠. 저는 아이들한테 옳고 그름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며 삽니다. 제 사연을 반면교사 삼고 더 알찬 일상을 살아가시길 응원할게요. 저는 아이들과 앞으로도 힘차게 살겠습니다.